박정희 대통령은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승만은 워낙 미화를 많이 시켜서 이승만의 독립운동 활동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누라이트가 얘기하는 거 한 80% 덜어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개인보다, 그러니까 하여튼 박정희 대통령의 인생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린 되게 쉽게 친일파 박정희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뭐 그렇긴 하죠. 근데 좀 흥미로운 구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은 여기도 썼지만 대구 사범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교 선생님 출신이죠. 뭐 어쨌건 현재까지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왜 선생님이 되고 싶었냐? 칼을 차고 싶어서. 왜냐면 1910년대 때 이제 우리나라는 교원들이 칼을 차고 수업에 들어와요. 근데 칼을 뽑아서 베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차고 들어와요. 제복을 입고. 그게 되게 멋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1920년대가 되면 그게 다 폐지가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학교 선생님이 됐었을 때 칼을 못 차요. 답답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의 스타일도 학교 선생님 너무 안 맞고. 이분이 28인가 20대 후반에 아주 뭐 유명하죠. 요즘에 이 얘기 많이 나오죠. 만주군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정확한 얘기 이제 평텐군관학교가 신진군관학교로 바뀌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학교 이름 좀 다르긴 하지만 통상 그냥 만주에 있었기 때문에 만주군관학교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돼요. 늦은 나이에 이제 갔었기 때문에 혈서를 써서 이제 뭐 입학을 요청한 게 유명하죠. 그럼 이제 보수 언론에서 뭐 민주군지연구소가 터트린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이렇게 여러 소송도 있었지만 다 이렇게 사료의 적실성이 다 입증이 됐기 때문에 어쨌건 혈서를 쓰고 만주군관학교 입학을 했어요. 만주군관학교 입학을 했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기 때문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경우 두 개의 특전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최종 전체 수석자는 이제 백마를 타고 이제 졸업식장 선두로 나오는, 그건 이제 박정희는 못했고요. 정일권이라고 박정희 시대 때 아주 유명했던 국무총리도 하고 정치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걸 했고요. 박정희 대통령은 천황이 하사한 시계를 찬 걸로 아주 유명하죠. 그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조금 모호해요. 그래서 그 김효순 대기자가 쓴 간도특설대라는 책을 보면 마치 이제 좀 박정희의 만주일대 활동이 좀 구체화가 되는 것처럼 묘사가 되지만 그건 좀 많은 비판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찌됐건 이 간도특설대 요원으로 만주와 화북 일대 지방에서 활동을 했던 것 정도,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어찌됐건 뭐 고급 뭐 장성이 아니기 때문에 추적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여긴 유명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뭐냐면 전 요 배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왜 대부사관학교 출신이었다가 만주사관학교로 갔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본인의 출세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있죠.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연구해보고 싶은 주제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를 배울 때는 그 역사 교과서가 제시하는 공적 시간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 어떻게 배우는 거냐면 시간적으로는 3.1운동, 임시정부, 독립운동사, 해방 이렇게 가잖아요. 이건 뭐냐면 독립운동사를 기준으로 시간을 나눈 거예요. 독립운동 역사를 기준으로. 공간도 우리가 그 을사조약 전, 그러니까 한일병합 전까지는 우리나라 얘기를 배우지만 일제시대 얘기를 하면서도 만주, 무슨 연해주, 미주에 막 독립운동사 얘기를 같이 하잖아요. 공간이 넓어진 거죠. 독립운동가들의 시간이니까. 근데 문제 뭐냐? 식민지 시대 때 태어난 청년들이 있어요. 그 청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겠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마치 지금 우리도 오늘날 이 시대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특히 여기 이제 오신 분들은 참 이렇게 권장하지 않는 삶들을 선택하셔서 참 걱정입니다. 근데 아무튼 제 할 바는 아니고요. 그래서 걱정인데 아무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 뭐냐 흥미로운 게 뭐냐면 20년대 중반부터 30년대 초반에 잠깐 우리나라에서 무슨 열풍이 부냐면 금맥 열풍이 불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황금 열풍. 최창학이라고 하는 광부가 우연한 기회에 금맥을 발굴해요. 그걸로 엄청난 거부가 돼요. 또 하나가 누구냐면 방응모라는 청년이 또 하나의 금맥을 발굴했는데 그가 이제 오늘날 조선일보 사주 방씨 가문의 이제 그 헤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년대 초중반부터 아무튼 한 수년간 한반도 내에 있는 금광을 찾겠다라는 어마어마한 열풍이 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무슨 투기 열풍 불듯이 뭐 이때는 그런 게 성공의 수단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할 수가 없잖아요. 금맥을 찾는 게 쉬운 문제도 아니고 쉽게 사그라들어요. 그러면서 20년대 중반 후반 30년대 초반에 그때의 20대의 청년들은 내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 상태에서 예를 들면 민족주의자들은 보통 이제 수신을 강조하죠. 자기 자신을 착 갈고 닦고 준비가 된 다음에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해라.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사회주의 청년 같은 아주 좀 도전적이고 변혁적인 조직을 만들고 투쟁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일본이 제시하던 길은 뭐냐면 모범 청년상이에요. 국가에 순응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뭐 능력이 있으면 경성대학에 들어와서 엘리트가 되고, 그러니까 아주 지금하고도 좀 흥미롭게 비교가 되죠.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사회가 제시하는 사회상 자체는 모범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제시하는 인재상이 공교롭게도 일제시대 때 일본이 제시했었던 모범 청년상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 가운데서 어떤 청년이 될 것인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 식민지 청년들은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그 고민의 내적 갈등을 가장 잘 표현한 청년이 바로 시인윤동주예요. 시인윤동주를 보면 우리가 절대로 자꾸 시인윤동주를 항일 시인처럼 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윤동주는 항일 시인으로서 큰 활약을 했던 분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를 읽어보더라도 그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그랬다기보다는 어떤 나아가야 될 길, 올바른 길과 그러지 못한 자신, 그럴 수 없는 현실, 뭐 이런 것 가운데서 진실하게 방황하는 시들이 아주 유명한 건데, 그런 시들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런 현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윤동주는 결단을 하죠. 근데 그 결단을 하자마자 이제 말려들면서 인생이 너무나 이렇게 쓰러지게 되는 거고, 아니면 아예 이제 윤봉길 의사가 소위 말하는 그 이제 홍콩공원에서 폭탄 던지할 때가 20대 중반이거든요. 유명했어요. 이미 그 뭐 10대 후반 때부터 충청도에 거의 뭐 성격 완전 경상도 전라도 스타일, 아주 막 와일드하고 이랬던 청년이 직접 찾아와서 이제 투쟁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박정희는 뭘 선택했냐? 혹은 박정희만이 아니라 박정희와 그들은 출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1931년이 되면 일본이 만주를 쳐들어와서 만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거든요. 그 나라, 일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족 협화라는 말을 해요. 오족이 뭐냐면 5개의 족속. 그러니까 일본인, 중국인, 조선인, 만주인, 몽골인, 이게 5개. 5개의 족속이 연합을 해서 새로운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이게 국가의 아젠다예요. 실제로 운영은 그렇게 안 했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좋은 변명거리를 만든 거죠. 어차피 요 한반도 내 사는 건 별 비전이 없는데 오족 협파를 얘기하지 않냐, 저기 가서 내가 새로운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라는 그럴듯한 변명을 갖고 결국 뭐냐, 나의 출세를 위해서 만주를 가게 되는 거예요. 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많이 얘기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청년아 아청년아 같은 책이 출간되면서 이 식민지 시기 때 청년상 같은 것들에 대한 연구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약간 이런 부분들,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이라는 공적 시간, 아주 소수자들의 선택이 아닌 대다수의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선택했고 무엇으로 왜곡되었는가에 대한 모습이 사실은 박정희 한 명이 아니라 박정희와 그들, 그 시대의 청년들 사이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주류의 흐름에서 선택하는 것과 똑같은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근데 문제는 뭐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험이 뭐냐? 이분들이 간도 특설대가 되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친일파 박정희, 이렇게 비판 많이 한단 말이에요. 반대편에서는 박정희나 백선엽이나 정일공 같은 사람들 무슨 얘기를 하냐? 백선엽이 가진 대표적인 얘기인데 뭐냐면, 이 만주가락교 출신들은 우리는 활동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을 만난 적이 없다. 우리는 만주 화북지방에서 활동했던 거 잘못한 건 맞는데 우리가 활동하면서 독립운동가를 탄압한 적은 없었고, 다만 공비들을 만났었다. 공비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제 중공산당 빨갱이들을 만났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독립운동가랑 싸운 게 아니라 빨갱이들을 때려잡았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한쪽은 친일파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둘 다 완전히 틀린 말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설명해 드릴게요. 이미 1935년 시점이 1935년이 되면 만주 일대에서 민족주의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독립운동했던 세력들이 없어져요. 못 버텨요. 지청천이거든요. 지청천이 남아래에서 루어양 군관학교로 내려와 버리면서 만주 일대에는 민족주의적 신념을 갖는 독립운동은 없어져요. 그리고 37년 이후 중일전쟁이 시작되고 이럴 때가 돼버리면 만주나 화북지방은 주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져요. 그리고 공산주의는 그 당시 일국 일당주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에는 하나의 공산당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국 관내의 지역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한인 사회주의자들, 혹은 적어도 사회주의는 아니더라도 사회주의를 활용해서 민족 독립운동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싹 다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얘 누구니? 박정희를 비롯한 이 간두특설대들이 만났던 사람들의 신분은 실제로 중국 공산당 산하 사회주의자들이 맞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주장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반대편에서는 그들이 왜 중국 공산당 소속으로 싸웠느냐? 항의를 위해서, 민족 해방을 위해서 싸웠다.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 얘기는 서로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친일파 박정희 다음에 한 발 더 나가버리면 요 얘기가 나오면 우리나라의 반공 라인을 건드리게 되는 거고, 반대편에서 간도특설대 얘기에 있어서 아무리 공비 얘기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간도특설대 했다는 걸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서로 간에 미묘하게 부딪히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 이 측면까지는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려면 남북관계 개선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고도의 민주화가 되거나,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요 측면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 만주 일대에 있는 소위 말하는 항일 유격대라는 게 있어요. 정말 이 지역에서의 투쟁은 힘들었었어요. 힘들었었기 때문에 정말 뛰어났던 중공산당 산하 위대한 투쟁가들이 다 죽거든요. 이름은 잘 생각 안 나는데 가장 유명했던 항일 투쟁가 중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진짜 엄청난 포위 속에서 이렇게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잡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살을 했나 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현장에서 이걸 절개해서 위를 까본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기간을 2, 3주를 포위된 상태에서 버티거든요. 까서 위를 딱 절개하니까 위에 뭐가 나오냐면 풀, 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 동안 먹을 게 없으니까 풀을 뜯어먹고 솜을 먹으면서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이 지역이 힘들었는가. 그리고 김산의 아리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공부하다 보면 오성윤이라는 이름이 꼭 나오거든요. 아주 젊고 총명했었던 한인 무장활동가.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뛰어나고 신출 기물했던 인물로 굉장히 긍정적 평가를 받는 인물이 있어요. 그 김산도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선배였고 칭찬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오성윤도 이때 변절해요. 잡힌 다음에 42년인가 43년에 만주에서 잡혀서 변절해서 일제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나중에 이제 아닌 척 공산당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걸려서 처단당하게 되거든요.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던 분위기인지 알겠죠. 근데 그때 한인으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지도자급에서,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말은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유격대 수장 중에서 유일하게 생존했고 안 잡혔고 소련으로 넘어가서 버텼던 사람, 그게 바로 이제 김일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 부분의 얘기가 많은 게 얽혀서 얽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오롯이 객관적으로 역사화를 시키려면 좀 가셔야 될 분들이 많아요. 많이 돌아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남북관계 문제가 많이 해결이 돼야지만 이 역사를 담담하게 객관적으로 서술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서술을 못해요. 아주 좀 핫한 지역이죠. 핫한 지역.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다음에 되게 재밌어요. 특설대가 해산을 한 이후에 이분이 귀국을 해요. 귀국을 하고 다시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를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박정희를 비롯한 간도특설대 대원들이 뭐 이렇게 탈영을 해서 광복군을 장준하 같은 경우는 관동을 끌려갔다 탈영을 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졌어요. 지니까 모여서 회단식 딱 갖고 고향에 왔는데 아무래도 이게 인생이 끝났어요. 가만히 보니까 광복군과 임시정부가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배 타고 건너가서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광복군이 개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다시 그냥 와요. 그리고 이제 국군에 입대를 하는데, 이때 이제 소위 말하는 남로당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력의 평생의 어떤 그런 그림자가 되는 좌익 경력을 이때 딱 갖게 돼요. 그리고 1946년인가 10월 19일 날 여수 순천 10.19 사건이 일어나죠. 통상적으로는 여순 반란 사건이라 많이 불러요. 여수 순천 10.19 사건 당시 체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주 4.3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 여수와 순천 지역에 있는 군대를 이제 보낸 거예요. 그 제주도로 진압하라고. 근데 당시에 이제 많은 좌익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군대에 많이 입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신들과 같은 계열의 사람을 진압하라고 하니까 못하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국군이 와서 군대 내에 있는 남로당 계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군대 내에 있는 좌익 계열들을 대거 이제 숙군 작업이라 다 뽑아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걸렸고 굉장히 많이 사형을 당했어요. 근데 그때 극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이때는 박정희가 살아남아요.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놀랍게도 이 만주 군관학교 시절의 인맥, 특별히 이제 백선엽 같은 경우 이 당시는 이제 우리나라 34살에 별을 4개 달거든요. 6.25 전쟁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영웅 아닌 영웅 계세요. 그래서 백선엽 장군인데, 백선엽 장군의 눈에 띄어서 극적으로 이제 살아남게 되죠. 근데 그렇게 살아남았기 때문에 사실은 박정희, 그다음 장군의 박정희라는 장교가 출세길이 없었어요. 완전 좌천이 돼서 한직에 있었죠. 근데 6.25 전쟁이 터지면서 북한과 이제 전쟁을 수행해야 되니까 많은 군사 물자가 필요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필요하니까 다시 6.25 전쟁을 통해서 기회를 얻으면서 별을 2개까지 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인생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거리가 되게 많아요. 초기의 요 얘기는 아까도 얘기를 했었고, 여기 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이 목숨을 걸고란 말이 뭐냐면 이쇼겐메이라는 일본 무사도 정신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평소에 가장 많이 하던 말이 목숨을 걸고란 말이었대요. 목숨을 걸고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일본의 무사가 자기 영지를 지킬 때 하는 말이 이쇼겐메이란 말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버전, 이제 대중 버전은 뭐냐면 저기 태권도장에 가면 써 있는 하면. 그래서 보면 아주 넘나들잖아요. 이 사람 광복군도 갔다가 남로당도 들어갔다가 또 이제 여기 여순 반란 사건에서 살아남을 때 남로당 명부, 자기가 알고 있는 남로당 명부 전원을 넘겨주고 혼자 살아남았거든요. 또 군의 기회로. 그러니까 상당히 이 박정희 대통령의 인생을 보면 목숨을 걸고 기회주의적 선택을 계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좌우를 넘나들 수 없는 시대에 넘나들었기 때문에 굉장한 핸디캡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핸디캡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좌익에서 우익으로 와버리면 죽었다 깨어나도 좌익과는 상종을 안 해요.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처단하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름 생각나는 황 누구인데 그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의 박정희 대통령의 큰형이 아주 유명한 좌익 활동가였는데 그 친구가 북한에서 아주 유명한 정치 리더였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김일성이 이제 협상을 해서 내려보냈을 때 또 사형시켜버리잖아요. 굉장히 어떤 철저한 어떤 그런 기회주의적 선택과 그 이후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아주 무시무시한 행동들을 끊임없이 보여줬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 개인의 인생을 본다라면 한국 사회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의 인생이 그대로 드러나는 표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뭐 좀 내용의 각도는 약간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모습이 있고요.